자, 이번 시간에는 그 TET 2급 제57회고요. 이론 문제부터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6번까지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과장님, 지난 연말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원을 신입 직원이 기부금으로 입력한 오류가 결산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수정 전, 여기 포인트겠죠. 아직 수정은 안 했어요. 수정 전 결산서에 뭐가 되었겠군요. 뭐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내용을 봤더니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먼저 하나 구분해 볼 것은, 지금 그 거래처 직원 결혼식이라면 축의금은 지금 접대비인데, 그죠? 접대비인데 지금 얘를 뭐로 입력했다는 뜻이에요? 기부금이라고 입력했다면 접대비는 판관비이고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결과가 아직 수정을 안 했을 때 입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익 구분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올 테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은 빼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매출 총 이익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원이었고, 지금 접대비가 지금 써야지 되는데 기부금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럼 접대비를 여기다가 10만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영업이익이 100만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대신 영업의 비용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해줬더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얼마가 나왔어요? 90만원 나올 거고, 법인세 비용 아직 없다고 치고, 그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90만원 이렇게 나왔겠죠. 자, 지금 이 결과하고 얘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면, 자, 간단하게 지금 여기 접대비 1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접대비 10만원이 판관비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10만원 더 줄어서 90만원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결과만 일단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수정 전 결과는 영업이익이 10만원 과대 계상돼 있죠. 비용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10만원이 과대 계상이 됐습니다.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로, 그럼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수정을 하게 되면 접대비 10만원 들어가서 여기 90만원 될 거고, 이건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10만원이 반영이 되면 제대로 영업이익은 90만원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얘는 그래도 변동사항 없이 90만원, 당기순이익도 90만원, 변동사항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다면 어차피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겠지만은 뭐만 변동이 생긴다? 영업이익과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지금 요 판관비가 여기 판관비에 여기 들어가느냐, 아니면 기부금이
기부금으로 해서 영업에 비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FAT 1급에서 벌써 여러 번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공식을, 요 수식이라고 해야 되나, 계산식을 모르고 있다면 역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회계 처음 배울 때 제가 반드시 이거 외워놓으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랬다고 얘기도 해드렸었어요. 자, 여기까지 1번 문제였었고요. 자, 2번 문제를 보죠. 2번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래가 어떤 거예요? 물어보네요.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 취득했다. 우리 그 무형자산 계정 외울 때 영업권 첫 번째 거였었죠. 그럼 당연히 얘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프로젝트 초기에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했다. 연구비는 계정 뭘로 처리하기로 했죠? 얘는 판관비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연구비는 판관비이고, 이 판관비는, 개발비는 제가 그 무형자산이라고 했었는데, 판관비, 개발비를 코스프레 하는 것들은 다 판관비라 그랬어요. 개발, 연구비, 뭐 또 연구, 개발비, 경상, 개발비란 말 많이 이렇게 들어갔어도 얘는 다 판관비예요. 그런데 뭐만 무형자산이라 그랬습니까? 개발비만 무형자산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명패, 교환 비용을 지출했다. 이건 무슨 비용이 될까? 이건 회사에서 도서 인쇄비도 될 것이고, 인쇄한 거니까, 또는 소모품비도 상관없어요. 크게. 그래서 여기 도서 인쇄비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어떤 명패이냐에 따라서, 또는 소모품비 요거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경팀 회계교육했대요. 회계교육했으면 우리 교육 훈련비라는 계정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는 교육 훈련비가 적당하겠네요. 자, 해당되는 답은 무형자산 1번, 영어권이 무형자산의 계정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있잖아요, 이렇게 세무 2급까지도 여러분이 그 계정들, 그 재무상태표의 계정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라서 급수 불문하고 잘 나오잖아요. 그 계정을 정확히 잘 암기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항목이 많다는 얘기.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던 대로 정부보조금은 TT 2급에 추가된 항목이므로 시험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정부보조금을 받은 그 돈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해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2022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취득했대요. 취득원가는 300만원이라고 얘기했으니, 자, 우선 정보보조금은 나중에 하고, 취득원가 여기 300만원짜리 내용연수는 5년, 전정거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생각하라고 하면, 지금 얘는 2022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차변에 300만원을 5년 내용연수로 나눠지게 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60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서 60만원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만 하면 이렇게 60만원이 답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정부보조금도 똑같이 취득한 자산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상각을 해주라고 했었어요. 그럼 정부보조금 50만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을 하게 되면 매년 10만원씩이겠죠. 자, 그래서 이 보조금 10만원을 똑같이 어떻게 2022년 12월 31일 날짜로 상각을 합니다. 차변에는 정부 보조금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자, 제가 이거 대변에 정부 보조금 상각하는 거 대변에 쓰는 계정이 중요합니다 그랬었어요.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매년 상각을 하면서 대변에다가는 그 취득한 그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해봤더니 60만원인데 정부 보조금 상각하면서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감가상각비를 다시 10만원 차감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12월 31일 날 반영되는 여기 감가상각비는 50만원만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정부 보조금 상각할 때 대변에 감가상각비 쓴다는 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항목이랍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60만원에서 정부보조금 10만원 상각해서 10만원 빼버리니까 50만원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이건 여봐요. 여기 보시면 계속 세무 TET 2급에 추가된 항목들이 주로 이론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 주로 나온단 말이죠. 사채에 대한 설명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1번을 볼까요? 사채의 기말 장부금액, 사채의 기말 장부금액은 발행 시점에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해서 평가한다. 예, 정확하게 설명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인이 아니라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에 보고한다. 차감이 아니라 할증 발행 차금일 경우에는 차감이 아니라 더해주는 형식으로 보고해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고요. 3번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번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제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나 다 매년 증가만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드릴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에 대한 걸 이렇게 그려드렸단 말이죠. 어떻게 그려드렸냐? 여기 사채 액면가액, 사채 액면, 그다음에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할인 발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 경우를 할증 발행이라고 불렀었고 이 경우는 할인 발행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액면 발행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지금 이 금액일 텐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액도 써놔야지 또 기억이 날라나? 사채 액면은 10만원짜리로 하고요. 할인 발행한 금액은 95,000원, 할증 발행한 금액은 105,000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발행한 금액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발행가액이라고도 불렀고, 발행가액, 할인 발행했을 때 발행가액은 95,000원이에요. 이 발행가액이 바로 장부가액이라는 말도 썼어요. 장부가액. 그래서 발행가액은 그렇지만 장부가액은 발행했을 때 95,000원이었지만 보통 3년 만기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만큼 이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합니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 장부가액과 이자 비용은 똑같이 매년 증가합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반면에 할증 발행 같은 경우는 여기 발행가에 그다음에 여기 장부가액, 그다음에 이자 비용, 얘네들은 다 똑같이 매년 감소하게 된다. 할인 발행은 매년 증가하게 된다.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면 이 장부가액이나 이자 비용 이걸 물어보게 되는데, 요 그림을 보고 기억하시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반면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 그거는 여기다가 혀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어놓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이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를 갖다가 뭐로 기억하라? 사채 상가액이라고 줄여서 기억해요. 사채 상가액은 할증 발행을 했건 할인 발행을 했건 양쪽 다 증가만 합니다.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제가 상가액이라고 쓴 거 이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 얘도 마찬가지로 매년 양쪽 다 증가만 한다. 그래서 요 그림이 사채에 대한 그 설명 묻는 그 질문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요걸로 기억하세요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4번 사채에 대한 액면이자 금액은 매년 일정하다. 사채 거기 해놓고 액면 이자율 여기 10% 하게 되면 매년 이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매년 일정하게 10% 만원씩 지급해야 되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4번도 정확하게 설명을 잘한 말이 된단 말이죠.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할 경우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FAT 1급할 때 여러 번 해봤던 건데,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요 모양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떤 모양이요? 상품에 대해서 기초재고, 기말재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야지 요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품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하고 세트 계정은 항상 여기 매출액에서 여기 계산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질문한 문제는 바로 얘였어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 나올까요? 이걸 계산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이걸 해보자고요. 여기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매출액은 얼마예요? 매출액은 상품을 매출한 금액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액이라고 해서 상품 매출 150개 곱하기 4,0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60만원 나오죠? 그럼 여기 매출액 60만원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이고, 매출원가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재고액에다가 당기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재고액 빼주면 매출원가 나오죠. 그거 계산하면 되잖아. 기초재고액은 어떤 거예요? 기초재고액은 지금 여기 기초재고라고 되어 있고 100개 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초재고는 얼마였었겠어요? 여기 10만원이었겠네. 당기매입액은 얼마예요? 당기매입액은 여기도 매입, 당기매입액 여기 매입했다 그랬죠? 여기도 매입했죠? 요 두 개 더하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12만원이죠? 여기 12만원,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입금도 몇 개 얼마? 여기는 14만원. 당기매입액은 요 두 개 더한 거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26만원. 당기매입액은 26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기말 재고만 구하면 되는데 기말 재고 개수 몇 개 남았어요? 여기 200개 중에서 150개 팔았는데 그럼 50개 남았죠. 그다음에 12월 15일에 사 갖고 온 거 100개. 그래서 지금 기말 현재 개수로 남아 있는 건 총 150개가 남아 있는데 단가가 얼마냐가 이제 중요하죠. 단가는 뭘로 계산해 달래요? 총평균법으로 계산해 달래요.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기초재고 포함해서 단기에 매입한 수량 다 더합니다. 그럼 단기에 그 총 수량은 몇 개가 됐었겠어요? 300개가 되는 것이고 그 금액도 다 더해 주세요. 그러면 기초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여기 10만 원이었었죠? 이 세 가지 금액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36만 원 나오죠. 총평균법은 이렇게 수량 다 더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 총 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한 개당 단가는 얼마가 나옵니까? 36만 원 나누기 여기 300원 해주니까 단가가 한 개당 1200원 나오네요. 그럼 기말재고 금액은 앞으로 사용하는 모든 금액은 다 이걸로 계산할 테니 여기 15만 원, 아니 150개 곱하기 한 개의 단가 1200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18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28만 원이 뭐예요? 기말 재고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이 18만 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매출 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매출 원가 얼마예요? 36만 원에서 18만 원 빼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온다? 똑같이 18만 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어요. 매출 원가 18만 원 여기 나왔죠? 여기다가 매출 원가 18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차액이 뭐가 돼요? 매출 총이익이 되죠. 매출 총이익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42만 원이요. 그래서 답은 42만 원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이거는 저기 복습도 할 겸 이렇게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TAT 2급 정도 수준 레벨이 된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 좀 그렇죠. 자, 봐요. 제가 이번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금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라고 그랬다면 매출액 계산해야 되죠. 매출액은 얘잖아요. 그죠? 매출액은 얘니까 금액 계산한 거 요거 60만 원 이렇게 계산됐어요. 매출원가 계산하면 되죠. 매출원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판매한 개수, 수량에다가 단가 곱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 상품 매출했는데 몇 개를 판매했어요? 150개 판매했죠. 이제 단가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단가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래요? 총평균법. 그럼 여기 평균법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1200원. 그러면 매출원가 계산 얘기할 때 얘가 이렇게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저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안 해도 돼요. 저는 복습할 겸 해서 여러분들 과정을 여기 상품 재고장을 보고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라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내용만 알고 여기 상품 재고장에서 판매된 수량에 대한 원가만 계산하면 답은 금방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해서 빨리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뭐 얘도 아주 형태만 좀 계속 그럴 뿐이지 거의 매번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형태 문제죠.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저기 합계 잔액 시산표 모양이고요. 2022년 10월 1일에 외상매출금 1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대요.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10월 1일 현재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니까 지금 대손충당금 얼마 남아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처음에 5만원이 있었는데 3만원이 현재 사용되고 잔액 얼마 남아 있습니까? 2만원 남아 있죠. 그런데 10월 1일날 얼마가 지금 회수 불가능하게 됐대요? 10만원.
그럼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대손충당금 먼저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대손충당금 2만원 있는 거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으니까 못 사용해야 돼요. 대손 상각비 얼마? 8만원 이렇게 주면 되겠고, 얘 뭐 못 받게 됐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다 그랬죠? 그럼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10만원 다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네요. 이게 며칠날 분기가 되겠어요? 10월 1일날 요거에 대한 분기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문제에서는 어디 거 물어봤어요? 차변에 표시되는 기정 금액 물어봤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럼 이거는 학기 전에 시사표 볼 줄 아는지, 대손 충당금 매출 대손 생각할 때 회계 처리 할 줄 아는지 그거 물어본 거죠. 자, 이번 회차에서는 6번까지 지무에게 6문제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7번하고 8번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자, 부가가치세에서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세 가지는 뭐냐면 재화가 공급되는 거래요. 재화 공급되는 거래가 과세돼요. 두 번째,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가 과세가 되고요. 수입 재화가 공급되면 얘가 과세가 돼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 중에서 과세되는데 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광어권은 무형자산이죠. 광어권은 무형자산인데 양도하면 재화, 빌려주면 용역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여하튼간에 공급에 재화가 공급된다면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두 번째,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아니 불났는데 무슨 재화 공급에 불난 건 불난 거지. 불났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창고에 지금 1,000만원어치 상품이 있었어. 홀라당 타버렸네. 그럼 1,000만원어치 팔았으니까 탄 그 금액의 10% 부가세 납부해. 그러면은 거의 쌈나겠죠. 누가 웃어올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지체상금은 누구한테 받을까? 지체상금은 뭔가 지난번에 아파트 갖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입주 지체상금 있잖아요. 정식 명칭은 입주 지체상금 뿐만이 아니라 뭔가 지체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돈으로 받겠죠. 돈에 부가세 붙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 부가세하고 상관없어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세 번째 게 되겠고, 자, 현물 출자, 현물이라고 하면 긴 재화겠죠. 재화가 출자, 자본금으로서 출자를 한다 할지라도 걔도 마찬가지로 재화이기 때문에 걔도 마찬가지로 과세거래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예,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틀렸네요. 여기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세표준 얘기 나오고 간주공급,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불공상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문제 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복습하시면서 얘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구나라고 복습하실 때 지금 포인트를 잘 두시란 얘기예요.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등등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내역인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 그럼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 불공인지 공제인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상 아니잖아요. 전체 다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예, 맞아요. 250. 두 번째, 거래처 접대용 구입 매입세액, 이거 불공사항이죠.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얘는 택도 없음, 얘는 안 돼요. 세 번째, 대표이사가 업무용 승용차 3,500, 1000cc 넘어갔죠. 그럼 얘도 불공사항이죠. 얘도 안 돼요.
제품의 제조용 기계, 이건 관련 없이 불공사항 아니니까 얘도 다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250만 원하고 120만 합치면 37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부터는 소득세 관련된 이론 문제예요.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물론 종합소득세 관계에서 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근로소득과 기본공제 관련된 거, 인적공제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자, 김혜기씨 남성이고 45세라고 합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인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본공제 한번 상황을 볼게요. 우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그 다음에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보자고요. 자, 배우자 됩니까? 안 됩니까?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득 없다고 하니까 됐고요. 자녀는 어때요? 되죠?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자. 부친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친은 안 되죠. 왜 안 되죠?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친은 안 됩니다. 네, 모친은 어때요? 모친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예요? 아유, 또 왜 그래? 소득자 본인도 포함시켜야지. 여기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아, 여기 이름 없다고. 본인 이 김혜기 씨는 몇 배? 본인 포함해서 다 몇 명이죠? 4명. 4명이 150만 원씩 하면 얼마가 돼요? 600만 원 되죠?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600만 원이고 이제 추가 공제해야 되죠.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배우자는 해당 사항 없고 장애인이 있네요. 자녀가 장애인이면 얼마가 추가해요? 200 추가된다 그랬었고요. 자, 그다음에 모친. 여기 부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 경로우대 공제도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친은요. 경로우대 공제 해당되죠. 여기 얼마? 여기 100만 원. 300만 원 더하면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맞나? 틀리나? 자,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금액으로 지금 우리가 600만 원하고 여기 300만 원하고 더하니까 총 900만 원이 저기 인적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9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소득세법상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정리할 때요. 여러분이 또 소득세법 그 이론을 갖다가 세법을 다 일일이 다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들 나오는 거 10회분이면 총 20문제죠. 20문제만 잘 복습해 두시면 거기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나와요. 왜? 기본적으로 2문제 나오는데 20문제를 풀었으니 10배수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2문제를 못 맞출까? 자, 첫 번째 보기 봅니다.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라고 했는데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선 거기 방판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방문 판매하는 그 사업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그 우유 판매, 배달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다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라고 하고 이분들은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산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소득도 있고 그럼 소득이 다 연말정산 되는 건 이긴 하지만 소득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래서 정산을 해야 돼요. 언제? 5월 달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되는 것이긴 하지만 소득의 종류가 2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시 다 합쳐서 5월 달에 확정신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 달 2월달이죠.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들 다 거의 끝났고요.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환급금 있으면 추징금 있으면 다 징수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설명 잘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한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연금소득이라고 그랬었죠. 연금소득은 연말정산한다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들의 연말정산은 우리 근로소득은 2월달에 연말정산하지만 연금소득은 1월달에 연말정산합니다.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 그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근로소득하고 똑같이 여기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들도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만 있다면. 4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 공적연금도 연말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5월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일용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이에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한다는 뜻이라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이 바로 얘 일용직 소득이에요. 일용직 소득은 일용직 소득 받음으로써 연말정산 뭐 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일용직 소득자들은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다 없어요. 일용직 소득은 그때 일당이 됐던 일정한 기간이 됐던 받고 그걸로 모든 과세 과정은 다 종료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문제에 대한 이론 문제부터 이론 문제 10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실기 문제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